8. 걱정 근심이 그대를 정복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정복하라. 몸을 바쁘게 하라. 걱정 있는 사람은 절망 속에 빠지지 않도록 행동으로 움직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걱정 근심이 그대를 파멸시키기 전에 당신이 그것을 깨트리는 평균 감손의 법칙을 적용해 보라. 어떻게 하면 걱정 근심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 나는 몇 년 전에 마리온 제이 더글러스가 내 강좌를 수강할 때의 일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더글러스는 성인 교육반에서 자기의 경험담 하나를 이야기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가정에서 2번씩이나 일어난 비극적인 이야기였다. 첫 번째 비극은 그가 가장 귀여워하던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사망한 일이었다. 두 부부는 처음 당하는 비극을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하느님의 덕분으로 10달 만에 딸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나 더 비극적이게도 그 어린 딸도 생후 닷새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2차례에 걸친 불행은 이 부부에게 커다란 고통이었다. 저는 어쩔 줄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도 않았고 누워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경이 극도로 흥분되었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의사를 찾아갔다. 어떤 의사는 잠자는 약을 처방해 줬고 어떤 의사는 여행을 권하였다. 그는 이 2가지를 다 실험해 보았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제 몸이 마치 씨앗 틈에 끼어 들어간 것 같았고 씨앗 한 바퀴가 점점 나의 몸을 끌어당기는 듯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참혹함, 비탄, 죽을 수조차 없는 고통. 만약 당신이 이런 슬픔에 사로잡혔던 경험이 있다면 그가 말하는 슬픔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저에게는 4살 먹은 사내아이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결국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슬픔에 잠겨 홀로 앉아 있으려니 그 아이가 저에게 와서 아빠 나 배 하나 만들어 줘 하고 저를 졸랐습니다. 저는 사실 배를 만들 흥미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력이 없어 세상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것은 퍽 보채는 아이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항복하였습니다. 장난감 배를 만드는데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배 만드는 일이 끝났을 때 그것을 만드는 3시간 동안에 최근 여러 달 경험하지 못하였던 마음의 휴식과 평화를 맛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은 발견은 내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 무슨 생각인가를 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 생각은 정말 너무 오랜만에 해보는 참된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뭔가에 몰두하여 일을 해내야 할 때는 걱정 근심을 할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배를 만드는 일은 잠시 동안이었지만 걱정 근심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 후 저는 바쁘게 생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저는 온 집안을 뒤지고 돌아다니며 당장 처리해야 할 일거리를 찾아냈고 그 계획표를 작성했습니다. 수리해서 손볼 물건들이 수십가지나 나왔습니다. 책상, 층계, 덧문, 문고리, 자물쇠, 새는 흠통 등등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울이 많지요. 바로 수리하고 손을 대야 할 일거리가 242건이나 되었는데 그걸 2주에 걸쳐 해치우는 계획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최근 2년 동안에 대부분의 일을 끝마쳤으며 그 밖에도 잠시도 쉬지 않고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 동안의 이틀 밤은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뉴욕의 성인 교육반에 나가고 제가 사는 구역의 공공사업을 돌보고 있지요. 또 현재 학교위원회의 회장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회의에 출석하고 적십자사와 기타 여러 가지 기관을 위해 모금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분주하게 살다 보니 너무도 바빠서 걱정 근심할 여가가 없는 형편입니다. 걱정 근심할 여가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위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18시간씩 일을 하면서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이다. 누가 처칠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아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나는 너무도 바빠서 걱정 근심할 여가가 없노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찰스 캐터링도 자동차의 자동 발화기를 발명하려고 착수했을 때 똑같은 경험을 하였다. 제너럴 모터스 부사장을 지낸 캐터링 씨는 은퇴할 때까지 제너럴 모터스 연구소 책임자였다.
그러나 그가 연구할 때는 매우 가난하여 목초를 쌓아놓은 헛간을 연구실로 사용하였고 식료품 파는 잡화상을 운영할 때는 아내가 피아노 레슨을 해서 벌어놓은 1,500달러를 사용하였고 그 후 생명보험금을 저당 잡혀서 500달러를 차용해서 쓴 일도 있었다. 내가 그의 아내에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는데 얼마나 걱정 근심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물론입니다. 저는 너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캐터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연구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걱정 근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위대한 과학자 파스테르는 도서관과 연구실에서 발견한 평화에 대해서 말을 하였다. 무슨 이유로 그런 곳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을까? 도서관이나 연구실에 있는 사람은 너무 자기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달리 걱정 근심을 할 여유가 없는 까닭이다. 연구하는 사람은 좀처럼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런 감정에 휘말릴 겨를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면 어떻게 바쁘다는 상황이 사람의 걱정 근심을 없애줄 수 있을까? 그것은 심리학에서 발견한 가장 기초적인 법칙이다. 그 법칙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정 시간 내에는 절대로 한 개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없다는 법칙이다. 만일 당신이 이 법칙을 믿을 수 없다면 한번 실험해보자. 당신이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같은 순간에 자유의 여신상과 내일 일을 한꺼번에 생각하여 보라. 당신은 양쪽을 번갈아서 생각할 수는 있으나 동시에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감정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는 어떠한 활기가 있는 일에 신이 나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와 똑같은 시간에 걱정 근심으로 어깨가 처져서 느린 행동을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개의 감정이 생기면 다른 한 개의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러한 단순한 발견으로 전쟁 중에 정신병 군의관들은 기적을 이루어냈다. 즉 병사가 전장에서 소위 신경쇠약증이라는 진단을 받는데 군의관들은 그들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서 바쁜 일을 시켜라 라고 처방하였다. 이와 같이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병사들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 항상 움직이는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이 좋다. 낚시질, 사냥, 공치기, 골프, 원예, 댄스 따위의 야외 운동을 하게 한다. 이렇게 바쁘게 활동을 하게 되면 지난날의 무서운 경험을 떠오를 겨를이 없어지는 원리이다. 작업요법은 오늘날 작업을 일종의 의학과 같이 처방에 쓰인다. 이는 정신병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히랍 의사가 기원전 500년경에 말한 바 있다. 퀘이커 교도는 벤자민 프랭클린 시대의 필라델피아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1774년에 퀘커 교도 요양소를 찾았던 어떤 사람 하나가 정신병 환자들이 그곳에서 부지런히 아마로 기쌈을 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서 이 가엾은 환자들이 노동을 착취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퀘이커 교도는 환자들에게 가벼운 작업을 시킴으로써 실제로 병을 낫게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그 작업이 신경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정신병 전문의는 환자들에게 바삐 움직이는 작업을 시키는 것이 신경병의 가장 바람직한 치료법이라고 말할 것이다. 헨리 W. 롱펠로우는 이러한 사실을 아내가 죽었을 때 경험하였다. 그의 아내는 어느 날 촛불로 복납을 녹이고 있을 때 그의 옷자락에 불이 붙었다. 롱펠로우는 아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 불을 껐으나 때가 늦어 아내는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그는 이 무서운 경험으로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그런데 다행히 뒷바라지를 해야 할 새 아이가 있었다. 자신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세 자녀를 돌보느라고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거닐거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놀이를 해야 했다. 그리하여 아이들과 함께 한 추억을 아이들의 시간이라는 시를 써서 영구히 남겨놓았을 뿐만 아니라 단테의 작품 신곡을 번역하였다.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시를 쓰고 번역을 하는 일이 그를 바쁘게 움직이게 하였으므로 아내를 잃은 비탄에 빠질 틈도 없이 도로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하였던 것이다. 마치 테니슨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아더 할람을 잃었을 때 나는 절망 속에 내가 빠져들기 전에 이를 몰두해야 한다. 분주하게 움직여 나 자신을 잊어야 하겠노라고 말하였다.
대개 사람들은 눈코 뜰 새 없이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을 동안에는 바쁘게 움직이면서 자기 자신을 잊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이 끝났을 때에는 또 위험한 고비가 닥쳐온다. 바로 걱정, 근심의 무서운 악마가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기 자신의 여가를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한가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다. 이때야말로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상사가 오늘 내게 던진 그 묘한 말은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지? 나는 이렇게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는 때다. 우리가 바쁘지 않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진공 상태로 돌아간다. 물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이 진공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진공에 관한 가장 가까운 실내로는 백열등 전구의 내부를 보면 된다. 이 전구를 깨트리면 이론적으로 빈자리에 자연이 공기를 몰아넣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연은 또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게 된다. 그럼 무엇으로 채우는가? 대개는 감정으로 채운다. 왜냐하면 원시시대의 힘찬 에너지와 원시적인 활력이 공포, 증오, 질투, 선망의 여러 가지 감정을 거기에 몰아넣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롭고 행복한 생각과 정서를 쫓아내는 경향이 있다. 컬럼비아 대학교 교육과의 제임스 L. 머셜 교수는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걱정, 근심이 가장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쉬운 때는 우리가 활동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오히려 일이 끝났을 때다. 이때에 우리의 상상력은 활발하게 움직이며 온갖 혼란을 일으켜 걱정을 하게 만든다. 그것을 확대 해석하여 자칫하면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함부로 달려가다가 촉바퀴를 태우거나 자동차 자체를 망가뜨리려고 한다. 그러므로 걱정, 근심을 고치는 방법은 무슨 건설적인 일을 하여 마음을 쉬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데 반드시 대학 교수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2차 대전 중에 시카고에서 온 여성을 만났는데 걱정 근심을 고치는 방법은 무슨 건설적인 일을 하여 마음을 쉬지 않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체험하였다고 말하였다. 이 부부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은 진주만 공격이 있던 이튿날 군대에 들어갔다고 한다. 부인은 자기의 외아들을 걱정한 나머지 거의 건강을 해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아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을까? 무사할까? 그렇지 않으면 포탄과 총알이 난무하는 전쟁터에 있을까? 부상을 당하였을까? 혹은 죽지는 않았을까? 하는 등등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걱정 근심을 정복하였느냐고 묻자 그저 자신을 바쁘게 책짓질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처음으로 가사 도우미도 내보내고 모든 일을 혼자서 도맡아 처리했어요. 잠시도 쉬지 않고 몸을 혹사시킨 거죠. 그러나 바쁜 생활은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굳이 머리를 쓰지 않아도 거의 기계적으로 집안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날아가는 잠자리를 볼 때나 접시를 닦을 때도 역시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정신과 육체가 모두 바쁜 시간이 되도록 새로운 일에 몰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대형 백화점의 판매직에 근무하기로 했어요. 생각처럼 바쁘고 정신이 없었어요. 손님들이 모여들어 저를 둘러싸고 물건값을 물어보거나 의견을 구했어요. 물건의 크기와 색깔에 대해서 묻기도 하여 저는 완전히 일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그러자 저는 당장 눈앞의 일을 해결하기에 급급하여 아무것도 생각할 여유가 없었으며 저녁 되면 아픈 다리를 쉬는 것 이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방에 들어가 그대로 골아떨어져 걱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존 쿠퍼 포이스가 쓴 불안을 망각하는 기술에 나오는 방법을 채택했던 것이다. 인간이 자기에게 할당된 어떤 작업에 몰두할 때에 어떤 유쾌한 안정감과 내면의 평화와 행복한 마비 상태가 찾아온다. 그렇게 집중해서 몰두할 때 신경이 안정된다는 의미를 스스로 경험한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류 탐험가 오사 존슨 여사는 최근에 자기가 어떻게 걱정, 근심과 슬픔에서 해방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가 쓴 책 나는 모험과 결혼했다는 너무 유명한 책인데 책 제목대로 존슨 여사는 모험과 결혼한 여자였다. 마틴 존슨은 오사 존슨과 16살 때 결혼했다.
그들은 캔자스에서 보르네오까지 비행기로 날아서 25년간에 걸쳐 세계를 여행하였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사라져가는 토속적인 생활 사진을 찍었으며 야생동물의 생태를 영화화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9년 전 미국으로 돌아와 영화를 상영하며 강연회도 열었다. 그들은 덴버에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연안을 향하였는데 그 비행기가 산맥에 부닥쳐 마틴 존슨은 사망했고 의사는 오사 여사도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3개월 후에 존슨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서 많은 군중에게 강연하였는데 그 횟수가 약 100여 회에 넘었다. 그 강연 모두 휠체어에 앉아서 한 연설이었다. 존슨 여사에게 그렇게 맹렬하게 강연한 이유를 묻자 그는 제가 그렇게 열성적으로 강연에 나선 것은 슬퍼하고 걱정할 시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고 대답하였다. 버드 제독은 남극을 덮은 미국과 유럽을 합한 것보다도 더 큰 미지의 대륙을 덮고 있는 만년설 속에 파묻혀 있는 조그만 오두막 속에서 5달 동안이나 홀로 살고 있었을 때 이와 똑같은 진리를 발견하였다. 버드는 그곳에서 혼자 5달을 살았다. 주변 100마일 이내에는 자기 이외에는 어떤 종류의 생물도 살지 않았다. 추위가 매우 극심하여 바람이 그의 귓전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의 입김이 얼어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정도였다. 그에 져서 혼자서에는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정신을 약하게 만드는 암흑에 대한 표현이 나온다. 밤낮이 똑같이 어둡다. 그는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매우 바쁘게 움직여야만 했다. 저녁이 되면 등불을 끄기 전에 내일 일을 계획하는 습관이 생겼다. 예를 들면 다음 날의 나의 시간을 할당하는 데 구체적인 계획을 잡았다. 대피할 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드는 데 1시간, 눈을 치우는 데 30분, 연료 드럼통을 고치는 데 1시간, 또 식료품을 넣어둔 구멍 속 좌우 벽에 매달 책장을 만드는 데 1시간, 그리고 사람을 끄는 썰매의 브릿지를 교체하는 데 2시간을 배정하였다. 이처럼 시간을 적당하게 나누어 배분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여기에서 나는 자신을 이기는 자제심을 지속시킬 수 있었다.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나의 그날은 아무 목적 없이 흘러갔을 것이고 목적 없는 날이 지속되면 나의 모든 생활도 무너져 버렸을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목적이 없는 하루하루가 계속되면이라는 말이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무슨 걱정할 일이 생겼다면 우리는 옛날부터 있었던 풍습대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의학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바로 하버드 대학 임상학 교수였던 리처드 C. 쾌보트 박사이다. 쾌보트 박사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저자로 이렇게 말했다. 지나친 의심과 주저, 불안정, 공포에서 비롯되는 무서운 정신마비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 저는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일에 몰두함으로써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은 마치 에머슨이 영원히 빛난다고 노래한 자기 신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몸을 바쁘게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이것저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찰스 다윈이 위버 기버스라고 말한 꼬마 악마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신이 이 꼬마 악마에게 붙들리게 되면 마음을 허탈하게 하고 행동력과 의지력을 파괴시킨다. 사람이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자기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이리저리 생각해 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바쁘게 일만 하라. 그러면 당신의 혈액은 자연스럽게 순환하기 시작하고 정신은 더욱 맑아져서 삽시간에 당신의 온몸에서 불끈 힘이 솟아날 것이다. 적극적인 생활력이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한 걱정, 근심을 깨끗이 씻어내 줄 것이다. 바쁜 일에 도전하라. 그리고 바쁜 일을 계속하라.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싼 치료법이 되며 가장 효염이 있는 약 중의 하나이다. 걱정, 근심이 습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첫 번째 법칙은 아래와 같다. 몸을 바쁘게 움직여라. 걱정 있는 사람은 절망 속에 빠지게 하지 않기 위해 일에 몰두하라. 그렇지 않으면 절망하게 될 것이다. 사소한 일에 사로잡히지 말라. 여기에 나오는 한 토막의 극적인 이야기는 내가 아마 일평생을 통하여 잊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교훈을 인도차이나 연안에서 가까운 276피트 바닷속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그때 잠수함 바이아호 318호를 타고 있는 88명의 선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레이더로 일본군의 조그마한 호송선 한 척이 우리를 향하여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벽이 점점 다가오자 우리는 그 호송선을 공격하기 위하여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망경을 통해 살펴보니 일본군의 호위 구축함 한 척과 유조선 한 척과 규례 부선함 한 척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호위 구축함을 향해 세 발의 어뢰를 발사했으나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각 수레의 기계의 원인 모를 고장이 생겼던 것입니다. 일본 구축함은 여전히 공격받는 것도 모른 채 그대로 우리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맨 뒤에 따르는 길의 부설함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벼랑간 그 부설함은 뱃머리를 돌려서 직접 우리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우리는 탐지되지 않기 위하여 150피트 수심까지 내려가 폭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승강구 하부의 여유분의 볼트 한 개를 박는 동시에 잠수함이 절대로 소리를 내지 않도록 선풍기, 냉방장치, 그 밖의 모든 전기장치의 운동을 정지시켰습니다. 3분이 지난 후 마침내 지용문은 열렸습니다. 6개의 폭레가 우리 주위에서 폭발하여 우리를 바다 밑 276피트 해저로 몰아내렸습니다. 탑승원들 모두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했습니다. 잠수함은 물속 1000피터가 못 되는 가까운 거리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500피트 안쪽이면 대부분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물속 500피트쯤 되는 거리, 즉 안전도로 본다면 겨우 다리가 잠길 만한 거리에서 공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15시간에 걸쳐 일본 길에서는 계속하여 폭뢰를 투하했습니다. 폭뢰가 잠수함의 거리가 15피트 이내라면 그 진동만으로도 잠수함의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수십 개의 폭뢰가 우리에게서 50피트 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서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 침상에 조용히 누워 소리를 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도 무서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죽었구나. 나는 이런 말을 몇 번이나 거듭하였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선풍기와 냉방장치를 정지시켰기 때문에 잠수함 속의 온도는 40도가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공포로 몸이 추워서 스웨터와 털 자켓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지가 벌벌 떨리기 시작하고 이빨이 서로 딱딱 마주치고 온몸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일본 배의 공격은 15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벼랑간 공격이 또 끊기고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일본 기뢰선이 폭뢰의 재고를 다 쓰고 자리를 떠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받은 15시간이 거의 1500만 년이나 되는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이러는 동안 지나간 제 일생이 되풀이하여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지른 모든 잘못과 공연히 속을 태웠던 어리석은 사소한 일들까지 모두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해군에 들어가기 전에 은행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근무 시간은 길고 월급은 얼마 되지 않는 것과 승진할 기회가 드물다는 것을 오랫동안 걱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집 한 채가 없는 것, 새 차를 사지 못한 것, 제 아내에게 새 옷을 사주지 못한 것 같은 문제를 걱정하였습니다. 언제나 잔소리가 많고 핀잔을 잘하는 상사를 미워했고 저녁 때가 되면 우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오면 사소한 문제로 아내와 얼마나 자주 다투었던가. 뿐만 아니라 저는 자동차 사고로 이마 위에 보기 싫은 상처가 생긴 것을 항상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몇 해 전에는 크나큰 걱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폭뢰로 죽음이 문 앞에 닥치니 그따위 걱정은 모두가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제가 다시 해와 별을 보게 될 때는 죽어도 다시는 걱정을 하지 않겠다고.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저는 잠수함에서 공포에 떨던 15시간 동안 사람이 사는 법에 대해 대학에서 5년 동안 배운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은 생활의 기술을 많이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큰 불행은 용감하게 직면하면서 사소한 문제로 마음을 태우는 일이 많다. 예를 들어 사무엘 피퍼스의 일기 중에는 헨리 반 경이 런던에서 목을 잘리던 광경을 그의 일기에 기록하였다. 헨리 반 경은 참수대에 오르자 사형 집행인에게 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자기 목 뒤에 있는 아픈 부스럼을 다치게 하지는 말라고 부탁하였던 것이다. 버드 제독이 무섭게 춥고 컴컴한 남극 땅에서 밤을 지내는 동안 발견했던 것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부하대원들은 커다란 문제로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문제로 야단 법석을 떨었다. 그들은 위험과 곤란과 가끔 영하 80도가 넘는 추위를 그다지 불평 없이 참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버드 제독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침대에서 같이 자는 친구들 중에는 남의 옷자락이 자기의 자리에 조금 걸쳤다는 일로 서로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삼키기 전에 엄숙한 태도로 28번씩 씹는 꼬락서니가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극 땅 캠프 속에서 그와 같은 사소한 일이 훈련받는 동료들끼리 정신을 잃게 하였던 것이다. 이런 문제에 관하여 권위자들은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카고의 조셉 세버스 판사는 4만 건 이상의 불행한 결혼에 대한 조정을 처리한 사람이다. 그는 대부분의 불행한 부부 생활에는 그 배우의 사소한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뉴욕의 지방검사 프랭크 S. 호건 씨는 또 이런 말을 하였다. 우리는 법정에서 처리하는 형사사건의 절반이 사소한 문제로부터 비롯되어 일어난 것입니다. 술집에서의 시비, 친구끼리의 말다툼, 모욕적인 언사, 경멸하는 말투와 신뢰되는 행동 등 이 모든 사소한 문제가 폭행이나 살인의 원인이 됩니다. 그와 같이 잔인하거나 그렇게 나쁜 사람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비극 중 절반은 우리의 자존심을 조금 상하게 하거나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우리의 허영심을 약간 해치는 따위의 사소한 문제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레너 루스벨트의 여사가 처음 결혼하였을 때부터 걱정이 있었다. 그는 새로 들어온 요리사의 음식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아서 며칠 동안이나 걱정하였다. 그러나 지금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을 것이다 라고 루스벨트 여사는 말하였다. 그렇다. 이 말이야말로 이론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다. 무서운 독재자였던 캐더린 대제도 요리사가 요리를 실수했을 때 웃어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나는 아내와 함께 시카고에 있는 어떤 친구 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남자 주인이 고기를 썰 때 어떤 실수를 한 모양이다. 나는 그것을 몰랐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열길 일이었다. 그러나 그 집안 주인은 그것을 보자마자 바로 우리 앞에서 자기 남편을 몰아세웠다. 존, 정신을 좀 차려요. 당신은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하여 저희는 언제나 저렇게 실수를 한답니다. 도무지 주의를 하려고 들지 않아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설령 그 주인이 고기를 잘못 썰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 부인과 같은 아내를 데리고 20년간이나 살아온 그 남편을 오히려 훌륭하게 생각한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 부인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사내 진미를 먹는 것보다 차라리 마음 놓을 수 있는 자리에서 소박한 음식을 먹는 것을 택할 것이다.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부부는 몇 사람의 친구를 집으로 청하여 저녁을 같이 하게 되었다. 친구들이 도착할 때쯤 아내는 냅킨 식장의 색깔이 식탁보의 색깔과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내는 나중에 그때의 사정을 나에게 말하였다. 요리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급히 물어보니 그 냅킨 석장의 세탁소로 가 있는 거였어요. 손님들은 벌써 문 밖에 와 있었으므로 그 냅킨은 교체하기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만 울고 싶었습니다. 왜 이러한 실수를 해서 오늘 저녁에 흥을 깨게 하였을까? 이러한 생각에 자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생각하기로 했지요.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까짓 것을. 저는 그대로 식당에 가서 저녁을 즐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손님들이 신경질적이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헐렁한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도 손님들은 한 번도 냅킨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법률상 격언에 법률은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대개의 경우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되는 고통을 피하는 데는 오직 문제의 중요성을 바꾸는 것, 즉 마음을 새롭고 유쾌한 관점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사소한 걱정도 대개는 이러하다. 우리는 걱정 근심을 싫어하며 또 그로 말미암아 속을 태우고 있으나 그러한 걱정 근심은 모두가 중요성을 과장하는 데서 빚어지는 것이다. 디즈레일 린느. 인생은 하찮게 살기에는 너무도 짧다. 라고 말하였다. 또한 앙드레 말로는 디스위크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이 말이야말로 내가 겪은 쓰라린 경험에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문제로 당황하고 속을 끓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생존하는 것은 앞으로 몇십 년에 불과해요. 세월이 가면 금방 잊혀버리고 말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고민함으로써 아까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을 가지는 행동과 감정에 위대한 사상과 진정한 애정, 그리고 영원한 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생은 하찮게 살기에는 너무도 짧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현인 페리클레스는 24세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래 사소한 일에 사로잡혀 시간을 낭비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렇다. 과연 우리도 그와 같이 사소한 일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해리 에머슨 포스틱 박사가 말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한 토막이 여기에 있다. 그것은 큰 나무 하나가 생명을 걸고 싸워온 싸움의 이야기이다. 콜로라도주 롱피크산 허리에 큰 나무 잔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물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나무는 400여 년은 살아있던 나무라는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엘살바도르로 상륙하였을 때 작은 묘목이었던 이 나무는 120여 년이 지나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플리머스로 이주했을 때는 어느 정도 크게 자라 있었지요. 그렇게 기나긴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이 나무는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숱하게 많은 눈보라에 부대꼈으며 4세기에 걸쳐 무서운 폭풍의 매를 맞았습니다. 이 모든 시련을 겪고서도 이 나무는 살아났던 것입니다. 거목으로 성장하였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정벌레 무리가 나무를 공격하여 마침내 순식간에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딱정벌레는 나뭇가지를 깊이 조금씩 파고 들어가 쉴 새 없이 공격하여 나무 내부의 힘을 파괴하였습니다. 400여 년의 세월을 견뎌 아직 시들지 않았고 벼락도 쳐부시지 못했고 폭풍우도 쓰러뜨리지 못했던 이 거대한 나무는 마침내 사람의 손가락으로 비벼서 죽여버릴 수 있는 작은 벌레 앞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역시 이와 같이 싸우는 나무와 같은 것이 아닐까. 그리 흔치 않은 인생의 폭풍우와 눈보라, 그리고 우리의 벼락을 그럭저럭 견디어 나가면서도 사소한 걱정 근심의 벌레, 즉 손가락으로 비벼서 없앨 수 있는 조그마한 벌레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좀먹게 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 근심하는 습관이 우리를 정복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기 위한 제2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무시해야 하고 잊어버려야 할 사소한 문제에 마음을 낙심케 하지 말자. 인생은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도 짧다라는 말을 기억하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을 물리치는 한 가지 법칙. 내가 어려서 미주리 주의 농촌에서 자라났을 때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매실나무 구덩이를 파다가 나는 벼랑간 울기 시작하였다. 데일, 도대체 뭐 때문에 우는 거야? 라고 어머니가 물었을 때 나는 훌쩍거리면서 암만 해도 산채로 땅에 묻힐 것만 같아 걱정이 되어 그래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 시절에 나의 마음은 여러 가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천둥이 치면 벼락을 맞아 죽지 않을까 걱정하였고 불경기가 오면 굶어 죽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며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그러나 그뿐이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샘 화이트라는 아이가 내 큰 귀를 잘라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할 정도였다. 보통 때 샘 화이트가 그렇게 하겠다고 나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로 내가 걱정이 많았냐 하면 여자애들이 내가 모자 벗고 인사할 때 그들이 비웃지나 않을까 걱정하였다. 만일 나와 결혼하자는 여자가 없으면 어찌할까? 결혼을 하면 제일 먼저 나의 아내에게 무슨 말을 꺼내는 것이 좋을까를 걱정했다. 그리고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도 해보았다. 우리는 아마 어떤 시골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겠지. 결혼식이 끝나면 오색실로 단장한 마차를 타고 농장으로 돌아올 거야. 그때 마차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게 될까?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나는 밭을 갈면서 내게 무척 중대한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여러 시간 동안 생각해 보곤 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자 나는 기차로 내가 걱정하였던 모든 문제가 거의 99%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찍부터 벼락을 무서워하였으나 국민안전보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벼락 맞아 죽을 기회는 매년 35만 명 가운데 1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특히 내가 산채로 땅 구덩이에 묻힐 것 같다는 걱정은 어리석고 허무맹랑한 우스운 일이었다. 송장을 썩지 않게 보관하여 두는 법이 생기기 전인 옛날에도
산채로 땅에 묻히는 사람은 1,000,000명 중에 한 명이 나오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무서워서 울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던 8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암으로 죽는다. 따라서 내가 무슨 걱정을 해야 한다면 벼락을 맞거나 산채로 묻히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차라리 암을 걱정했어야 맞을 것이다. 사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청년들의 걱정 근심에 관한 것도 대개는 무의미한 걱정이다. 그러나 성인들의 여러 가지 걱정 근심도 대부분 우스꽝스러울 정도이다. 당신이나 내가 만일 우리가 한없이 마음만 태우지 말고 평균 감손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의 걱정 근심에 어떠한 정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발견하기에 힘쓴다면 아마 우리의 걱정 근심 중 90%는 당장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런던의 로이드 해상보험회사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는 인간성을 이용하여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모았다. 런던의 로이드 회사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재난이 과연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를 고객들과 내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그것을 내기라고 부르지 않고 보험이라고 부른다. 사실 그들은 평균 감손의 법칙을 밑바탕으로 하는 도박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평균 감손의 법칙을 조사해 보면 거기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사실에 놀랄 때가 많다. 예를 들어 만일 내가 지금부터 5년 이내에 게티스버의 전투 같은 무서운 싸움을 치러야 한다면 공포에 사로잡혀 보험을 들을 것이며 유언 따위를 생각하여 처리하며 나의 모든 문제를 질서 있게 정리할 것이다. 또한 내가 그 전투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낮아 몇 해 남지 않은 나의 여생을 가장 유효하게 누리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평균 감손 법칙에 의하면 평화로울 때 50세부터 55세까지 살려는 것이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위험률 못지않게 어렵고 위험하다는 점이다. 즉 평화 시에 50세에서 55세까지의 사람 중 평균 1,000명을 단위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전투에서 싸운 병사 16만 3천 명 중 1,000명을 단위로 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와 동일하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디언 투사 조지 크루크 장군은 그의 저서에서 아메리카 인디언의 걱정과 불행은 대부분 그들의 상상에서 오는 것이지 실제로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 내 자신이 과거 수십 년 동안을 회고해 보더라도 역시 나의 걱정 근심이 상상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임스 그랜트도 역시 나에게 자기의 경험이 그러했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그는 플로리다의 오렌지와 그레이프 프루트를 한 번에 10대 또는 15대 차량씩 주문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걱정을 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하였다. 즉 어디서 화물차가 전복하면 어찌할까? 우리 과일이 길가에 쏟아져 버리면 어찌할까? 또는 화물차가 철교를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어찌할까? 등등의 걱정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과일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기는 하였으나 과일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서 시장에서 손해를 보거나 거래처를 잃을까봐 걱정하였다. 그 걱정이 지나친 나머지 위궤양이나 재발하지 않았는가 병원에 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의 신경과민 증상 외에는 나쁜 데가 없다는 대답을 듣고 안심했다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아래와 같이 묻고 대답하였다. 여보게, 짐 그랜트. 자네가 수년 동안에 취급한 과일의 화물차가 몇 대나 되는지 알아? 25,000대 가량이지. 그러면 그 중에서 전복사고가 난 화물차가 몇 대나 되는지 아나? 아마 5대일 것 같은데 25,000대 중에 겨우 5대. 25,000대 중에서 5대란 말이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은 아는가? 5,000대에 비하여 한 대의 비율, 즉 평균 감손의 법칙에 의해 자네의 화물차 한 대가 전복되려는 동안에 5,000대가 무사히 통과하였다는 말일세. 그러니 자네는 여기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다음에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철교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보았다. 실제로 철교가 끊어져서 화차의 손해를 본 것이 몇 단에 되는가? 대답은 한 번도 없었지. 끝으로 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절대로 끊어진 일이 없는 철교 때문에 또는 5,000번에 한 번밖에 없는 철도 사고 때문에 위궤양에 걸릴 정도로 걱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겠는가? 짐 그랜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상당히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평균 감손의 법칙에게 나의 걱정을 도맡아 달라고 하자 그 다음부터는 위기양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미 해군에서는 군인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평균 감손의 법칙을 사용하였다. 예전에 수병이었던 사람이 나에게 자기가 동료들과 함께 고옥탄 휘발유를 운반하는 유조선 근무에 배치되었을 때 그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고 한다. 즉, 그들은 고옥탄 가솔린이 수레를 맞으면 배는 단번에 폭발하여 승무원 전원이 사망할까봐 걱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미군 해군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해군에서는 정확한 숫자를 발표했는데 수레를 맞는 유조선 100척 중에서 60척은 침몰하지 않았고 침몰된 40척 중에서도 10분 내에 침몰된 배는 겨우 5척이라고 한다. 이 침몰된 배에서 선원을 구조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사상자는 아주 적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발표가 사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을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클라리드 W. 마스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평균 감손의 법칙의 지식이 모든 걱정을 없애주었습니다. 모든 승무원 전체의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살아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평균 감손의 법칙에 의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걱정 근심하는 습관이 당신을 파멸시키기 전에 그것을 깨뜨리는 제3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기록을 조사하여 보자. 다음으로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자.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실제로 일어날 확률을 평균 감손의 법칙에 비해 비춰볼 때 얼마나 되는가를 물어보라. 불가피한 사정과의 타협하라. 내가 어렸을 때 미주리주 서북부에 있는 낡고 쓰지 않은 통나무집 다락방에서 몇몇 친구들과 놀다가 그만 손가락 한 개를 부러뜨리고 말았다. 나는 놀라서 소리쳐 울었다. 꼼짝없이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의 손가락이 나은 후부터는 조금도 나의 손가락을 걱정한 일이 없다.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나는 불가피한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이다. 나는 지금도 왼손의 엄지손가락 한 개와 나머지 3개의 손가락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 달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몇 해 전에 있는 뉴욕의 어떤 사무실 건물 속에서 화물 승강기를 운전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그의 왼손은 팔목부터 해서 끊어져 버린 것을 보고 팔이 없는 것이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아니옵시다. 별로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총각이기 때문에 간단한 바느질을 하려고 바늘기 꿰맬 정도 잠깐 생각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어떠한 사정을 막론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기에 자신을 맞춰 나감으로써 거기에 자신을 맞춰 나감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놀라울 정도이다. 폴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15세기 사원의 폐허 위에 새겨져 있던 글귀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원래 그런 것이다.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라는 비명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불가피하게 불쾌한 상황을 만날 때가 많다. 그렇다고 그 사정이 다른 사정으로 변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는 다만 선택권이 있을 따름이다. 이 선택권이란 우리가 그러한 사정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 자신을 거기에 맞춰 적응해 나가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상황을 고집하거나 집착하다가 자기 생활을 파멸의 구덩텅이로 몰아넣고 결국 신경쇠약에 걸려 인생을 끝마치는 수밖에 없다. 내가 좋아하는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현명한 충고 한 토막이 여기에 있다. 사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말라.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불행의 결과를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어떠한 사정을 막론하고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도 없고 불행하게 될 수도 없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는 것이 곧 그 사정에 대응해가는 방법이다. 예수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말하였다. 지옥도 역시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불가피한 사정에 대하여 슬퍼해봤자 그 사정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고쳐야 할 것이다. 나는 나의 경험으로 그러한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일찍이 나에게 닥쳐온 불가피한 사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을 원망하고 배척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나는 불면증에 걸렸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다.
1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 번민하던 나머지 나는 결국 내가 처음부터 절대로 변경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그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왜 그때 그 시절에 웰트 휘트먼의 시를 몰랐던가. 오 맞서라. 밤과 폭풍과 주림과 조소와 사고의 실패를 맞이하되 마치 나무와 동물이 하는 것처럼 할지어다. 나는 12년 동안이나 소와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날이 가물어서 목장이 마른다고 걱정하거나 눈밭이 세고 일기가 춥다고 또는 자기가 사랑하는 황소가 다른 어린 암소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해서 젖소가 성을 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동물들은 밤과 폭풍과 조림을 냉정한 태도로 맞이한다. 그러므로 동물은 신경쇠약이나 위궤양에 걸리는 법도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일도 없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불행에 무조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운명론에 불과한 것이다. 어떠한 사태에 대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싸워서 그것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사태를 전혀 달리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앞뒤를 돌아볼 때 진짜 안 될 일이라면 굳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컬럼비아 대학의 헉스 학장은 마더 구스의 노래 중에 1절 노래 한 토막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정했다고 말하였다. 하늘 아래의 모든 병에는 치료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 방법이 있거들랑 그것을 찾아보고 방법이 없을 때는 차라리 생각하지 말라. 이 책을 쓰는 동안 수많은 미국 사업가들을 만나 보았는데 나는 그들이 불가피한 사정을 받아들임으로써 걱정 근심을 떠나서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감격하였다. 만일 그들이 불가피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걱정과 긴장된 생활로 인해 건강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페니스토어를 창설한 J.C. 페니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제 재산 전부를 잃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걱정을 해봤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요. 그 결과는 하느님의 처분에 맡길 뿐입니다. 헨리 포드 씨도 이와 똑같은 의미로 나에게 제가 사건을 처리할 수 없을 때는 저는 그 사건을 받아들입니다. 또 클라이슬러의 케이티 켈러 사장에게 어떤 방법으로 걱정 근심을 잊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아래와 같이 대답하였다. 저는 곤란한 경우를 당했을 때 무슨 방법이 있을 때는 그 방법을 사용하고 없을 때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절대로 장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장래에 영향을 끼칠 요소는 너무나 많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소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도 모르고 예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장래를 걱정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여 켈러 씨에게 누가 그를 철학자라고 부른다면 그는 약간 당황하고 어색해 할 것이다. 그는 다만 훌륭한 사업가 중 한 사람이다. 그러나 켈러의 생각은 우연히 19세기 전에 철학자 에픽테투스가 로마에서 말한 것과 똑같다. 에픽테투스는 로마 시민에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 오직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힘의 한계를 넘는 모든 것을 걱정하지 않는 데 있다 라고 가르쳤다. 시라 베른하르트는 성스러운 사라라고 불린다. 그는 불가피한 사정과 타협할 줄 아는 여자로서 훌륭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반세기에 걸쳐 사대륙을 무대로 한 연극 배우 중에 단연 여왕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귀여움을 받은 여배우였다. 그러나 71세가 되어 건강이 쇠약해졌을 때 그의 재산도 전부 잃고 파산하고 말았다. 담당 의사였던 파리의 포지 교수는 사라 여사의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말하였다. 사라 여사는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폭풍을 만나 가판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쳤던 것이다. 그 후 정맥염이 심해지고 다리는 가늘어졌으며 다리가 오그러들었다. 그래서 너무 다리가 아팠기 때문에 의사는 그의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의사는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는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하기가 두려웠다.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화를 폭발시킬 줄 알고 걱정했다. 그러나 그건 의사의 생각이 잘못이었다. 사라는 한참 동안 의사를 쳐다본 다음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라고 말하였다. 그것이 그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사라는 그녀가 수술실로 실려 들어갔을 때 자기 아들에게 명랑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유쾌한 말로 다른 데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곧 돌아오마 라고 말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동안 그녀는 연극의 한 장면을 암송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누군가가 자기 자손을 위로하기 위함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올시다. 의사와 간호부를 즐겁게 하려는 것입니다. 수술 때문에 그들이 긴장하고 있을 것이므로. 수술이 끝나고 몸을 회복한 사라 베른하르트는 다시 7년에 걸쳐서 세계 각각을 순회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열광시켰다. 엘시 맥코빅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서 우리가 불가피한 일과 싸우기를 끝내면 우리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에너지는 우리에게 더 좋은 생활을 창조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하였다. 누구를 막론하고 한편으로 불가피한 일과 싸우면서 또 한편으로 새로운 생활을 창조할 만큼 감정과 활력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 불가피라는 눈보라에 그대로 머리를 숙이고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저항하여 스스로 부서질 수도 있다. 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던 미주리주의 농장에서 한 가지 사실을 경험하였다. 농장에 수많은 나무를 심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한 속도로 나무가 자랐다. 그런데 눈보라가 치기 시작하여 크고 작은 나뭇가지들이 무거운 눈동이에 파묻히고 말았다. 이곳의 나무는 공손히 머리를 숙여 그 무거운 짐을 맞으려 하지 않고 건방지게 반항하여 나뭇가지가 찢어지고 몸체가 부러져 그만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이러한 나무는 북방의 수풀이 가진 지혜를 배우지 못한 까닭이었다. 나는 가끔 푸른 캐나다 숲 사이를 지나 수백 마일 여행을 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눈덩이나 얼음으로 부러진 소나무나 전나무를 일찍 보지 못하였다. 언제나 푸른 이 나무들은 어떻게 머리를 수그려야 하며 어떻게 가지를 아래로 내려뜨려야 한다는 것과 어떻게 타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유도 선생은 제자들에게 몸을 버들가지와 같이 구부리되 참나무와 같이 세우지 말라고 가르친다. 당신은 자동차 타이어가 장기간 사용하였는데 그 충격을 어떻게 견디는지 아는가? 처음에 타이어 제조업자들이 도로의 충격에 저항할 수 있는 타이어를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저항하는 타이어는 얼마 안 가서 발기발기 찢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다음에는 도로의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는 타이어를 만들었다. 이렇게 충격을 무마시키자 타이어는 도로의 충격을 견디어 나갈 수가 있었다. 우리가 만일 험난한 인생 행로의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고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보다 긴 인생과 더욱 평단한 생활을 즐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인생의 충격을 흡수하는 대신에 그것을 반항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올 것인가? 우리가 만일 버들가지와 같이 구부리는 것을 싫어하고 참나무와 같이 뻣뻣하기만을 주장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될까? 대답은 간단하다. 마음속에 끊임없는 혼란을 일으켜 걱정하고 근심하며 흥분하여 신경과민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일 가혹한 현실 세계를 거부하고 우리 자신이 만든 꿈속에 들어간다면 결국 우리는 정신병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 온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죽음의 장면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다. 앞으로 1만 세기를 지나더라도 사람들은 역시 플라톤이 이 죽음의 장면을 그린 불후의 문장, 즉 문학 중에서 가장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글귀의 하나인 그 문장을 읽고 찬미를 할 것이다. 아테네의 일부 사람들은 늙고 맨발 벗은 소크라테스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고죄를 뒤집어 씌워 그를 재판한 후 사형에 처하게 하였다. 소크라테스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던 옥사장은 소크라테스에게 독약을 주어 마시게 하며 이렇게 말했다. 불가피한 사정이니 그대로 곱게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곱게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그는 침착한 태도로 신성한 죽음을 맞이했다. 불가피한 일을 곱게 받아들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가 탄생 399년 전의 말이지만 오늘날 더욱 필요하다. 불가피한 일은 곱게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나는 지나간 수년간 걱정,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기 위하여 다양한 모든 책과
잡지와 논문을 읽어보았다. 당신이나 내가 읽은 모든 문장 중에서 걱정, 근심에 관한 가장 좋은 충고 한 토막을 알고 싶다면 그것을 요약한 글귀 하나가 여기에 있다. 이 글귀는 당신이나 내가 세면대에 있는 거울 위에 그것을 붙여놓고 우리가 얼굴에 때를 씻을 때마다 우리 마음의 걱정, 근심도 씻어버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여,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맑은 정신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걱정하는 습관이 우리를 정복하기 전에 우리가 걱정을 정복하는 제4법칙은 다음과 같다. 불가피한 일은 받아들여라. 걱정 근심에 대하여 손실 정지 지시를 내려라. 당신은 월가에서 돈 모으는 방법을 알고 싶지 않은가? 아마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수백만 명일 것이다. 따라서 만일 내가 그 대답을 알고 있다면 아마 이 책은 한 부에 1만 달러에 팔릴 것이다. 그러나 하여간 내가 아는 몇몇의 주식 판매업자가 사용한 좋은 방법이 여기에 있다. 바로 뉴욕에 사무소를 둔 투자 상담가 찰스 로버트 이야기이다. 처음에 몇몇 친구가 주식에 투자하려고 내게 빌려준 2만 달러를 가지고 텍사스주에서 뉴욕에 왔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의 비결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건만 어쩐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몽땅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어떤 거래에서는 제법 이익도 보았으나 결국 남은 것은 빈손뿐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잃는 것은 그리 걱정되지 않았으나 제 친구들 돈까지 잃게 된 것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저는 주식 실패 후에 그들을 만나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놀란 것은 그 친구들은 훌륭한 노름꾼이라는 것보다도 말할 수 없는 낙관주의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랐으며 주로 요행을 바랐다는 사실을 깨우쳤습니다. 필립이 말한 바와 같이 나는 귓동냥으로 주식 투자를 해왔던 것입니다. 마침내 잘못을 알아차리고 다시 주식시장에 뛰어들기 전에 깊이 연구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투자 전문가를 찾아 그와 친분을 맺었습니다. 그는 버트네스 캐슬스라는 사람으로 주식으로 크게 성공한 평판이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러한 성공이 기회와 요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서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캐슬스 씨는 과거에 제가 했던 주식 투자에 대해 몇 마디 질문하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주식 투자에 반드시 손실 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한 장의 주식을 50달러에 샀다고 하면 곧 거기에 45달러가 되면 팔도록 주문해 둡니다. 이것은 그 주가가 그 가격 이하로 5점까지 내려갔을 때 자동적으로 되팔게 되어 손해를 5점에서 마치게 합니다. 노련한 그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당신이 주식 투자에서 첫째로 계획을 잘 세우면 당신의 이익을 10점, 25점 또는 50점까지도 올릴 수 있을 것이요. 따라서 당신의 손해를 5점에서 끊음으로써 당신은 전체 투자에서 절반 이상의 실수를 한다 해도 역시 많은 돈을 모을 것입니다. 나는 이 원칙을 즉시 받아들였고 끝끝내 사용해 온 결과 나의 후원자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도 수천 달러의 손해를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손실 정지 명령 원칙을 주식시장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깨닫고 경제 문제 이외의 모든 걱정 근심에 대하여 손실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제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귀찮은 문제와 원통한 일에도 적용해 보니 이 방법이 놀라울 정도로 효과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와 종종 점심을 같이 먹는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좀처럼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다리느라 속을 태우곤 하였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저의 시간 손해에 대한 손실 정지 명령을 내리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빌, 나는 자네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 10분간의 손실 정지 명령을 내릴 작정일세. 만일 자네가 앞으로 10분 이상 시간을 늦으면 우리의 점심 약속은 그대로 끝날 것이요. 나는 그대로 이 자리를 떠날 것일세. 남북전쟁 중에 링컨은 그의 몇몇 친구가 링컨의 정적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여러분은 나보다도 더 많은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소. 아마 내가 제일 개인적 감정이 없는 것 같소만은 하여간 나는 그러한 감정이 쓸데없다고 생각하오. 사람은 자기의 반생을 싸움으로 허비할 수는 없는 일이오. 나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그가 나에게 공격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의 과거사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 벤자민 프랭클린은 7살 적에 저지른 잘못을 70년 동안이나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7살 적 호루라기를 너무 좋아하여 갖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장난감 파는 가게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동전을 전부 통틀어서 탁자 위에 쌓아놓고 값도 물어보지 않은 채 호루라기를 달라고 떼를 썼다. 나는 호루라기가 무척 좋아서 집에 돌아오는 길로 호루라기를 불며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불었지. 라고 그는 70년 후에 어떤 친구에게 써보낸 일이 있다. 그러나 그의 형과 누이들이 비싸게 산 호루라기를 보고 껄껄 웃었을 뿐이었지만 프랭클린은 제 분을 못 이겨 흐느껴 울었다. 그 후 여러 해가 지나 프랭클린이 피레침을 발명한 과학자로서 세계적 인물로 알려지고 프랑스 대사가 되었을 때 그는 역시 자기가 호루라기를 너무 비싸게 샀던 일을 기억하면서 호루라기를 얻은 기쁨, 즐거움보다도 도리어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때 체득한 교훈은 결국 프랭클린에게 값비싼 교훈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차차 나이를 먹고 사회에 나와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볼 때 나는 호루라기에 지나친 값을 주는 사람을 수없이 만나 보았다네. 결국 인간의 불행의 대부분 사물의 가치를 잘못 짐작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해. 또 자신들의 호루라기에 너무 많은 값을 지불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길버트와 설리반도 그들의 호루라기에 비싼 값을 치렀거니와 세계에서 가장 걸작으로 평가받는 소설, 즉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칼레리나를 저술한 불멸의 작가 레프 톨스토이도 역시 그러하였다. 대형 백과사전에 의하면 레프 톨스토이는 그의 말년의 20년간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20년간, 즉 1890년으로부터 1910년 사이에는 그를 찬미하는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한번 보고 그의 음성을 한번 듣고 심지어 그의 옷자락을 한번 만져보기 위해 끊임없이 그의 집에 순례하였다.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은 마치 하늘의 계시와 같이 수첩에 기록되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때 톨스토이의 분별력은 70세가 되어서도 오히려 7살 먹은 프랭클린보다 못했다. 말하자면 그의 분별력은 0점이었다. 톨스토이는 그가 가장 사랑하던 소녀와 결혼하였다. 그들은 매우 행복을 느껴 함께 무릎을 꿇고 하늘이 주신 그들의 즐거운 생활이 길이길이 계속되도록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그러나 톨스토이와 결혼한 부인은 선천적으로 질투심이 대단히 강한 여자로서 항상 촌부의 못차림을 하고 숲을까지 쫓아나와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들은 가끔 무섭게 싸우기도 하였다. 부인의 질투심은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그의 자녀까지 시기하여 총을 들어 자기 딸의 사진을 쏜 일도 있었다. 한 번은 아편이 들어있는 약병을 입에 물고 마루 위를 뒹굴면서 자살한다고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 그렇게 미치광이처럼 날뛰는 동안에 아이들은 무서워서 방 한쪽 구석에 몰려가 울먹이는 일도 있었다. 그러면 그때 톨스토이는 어떻게 하였을까? 그렇다. 그가 흥분하여 차라리 자기 집 세간을 때려 부셨다고 해도 그 사람을 나무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성질이 단순하고 선량한 것이었다. 톨스토이는 그보다도 모진 성격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비밀 일기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의 일기 속에서 일상생활의 모든 허물을 그의 아내 탓으로 돌렸다. 말하자면 이 일기야말로 바로 그의 호루라기이다. 그는 후세 사람들이 자기를 용서하고 그 아내를 비난하도록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의 아내는 어떻게 하였을까? 물론 그의 일기를 찢어서 불살라 버리고 자기 자신의 일기를 쓰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그 일기에서 톨스토이를 악한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뿐이랴. 그녀는 누구의 죄라는 제목의 소설까지 썼는데 거기에서 그녀는 남편의 집안 귀신, 자신의 희생자로 만들었다. 그러면 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꾸몄을까? 무슨 이유로 이 두 사람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자기 가정을 톨스토이가 말한 바와 같이 정신병동으로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싶다는 욕망이 큰 탓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같은 후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걱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누구누구의 잘못을 저 세상에까지 가서 시비할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너무 골몰하기 때문에 톨스토이에 관한 것을 생각할 1분의 시간의 여유도 없다. 가엾은 두 사람은 호루라기에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렀던 것일까? 그들이 겪었던 50여 년간의 지옥 같은 가정생활은 두 사람 모두 그만이라는 단 한마디의 말을 할 지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여 이런 문제에 즉시 손실정지 명령을 내리자 우리는 생활을 낭비하고 있으니 당장 이 자리에서 그만두자고 말하자. 그 두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50년간 생지옥에서 살다 간 것이다. 과연 그렇다. 나는 진실로 가치에 대한 정당한 판단력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근본위를 제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 걱정의 50%를 당장에 없애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걱정 근심하는 습관이 우리를 파괴하기 전에 그것을 파괴하는 제5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실을 회복하려다가 더 큰 손실을 볼 때는 잠깐 마음을 진정하고 다음과 같이 3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자. 1. 지금 걱정하는 문제가 실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2. 나는 어떤 한계에서 이 걱정에 대해 손실정지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잊어버려야 할 것인가? 3. 이 호루라기에 대해 정확하게 얼마의 값을 치러야 할 것인가? 이미 그 이상의 값을 치르고 있지는 아니한가?